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가격 조정이 요즘은 좀 큰 폭으로 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장 혹은 전체적인 약세장이라기보다 훨씬 더 초록색이 많으니까 상승장이라고 꼽을 수 있겠지만,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하고, 오라클 경우도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CNN의 공포와 탐욕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자 기준으로 41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중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통화 긴축의 모양새를 띠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대략 13조 원 정도 규모의 유동성을 잠깐 회수한 것인데, 이런 통화 긴축에 대한 시장 기조를 주다 보니까 과열에 대한 경고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찬물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도에 대한 가이던스는 드리고 있진 않지만,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시다면 일부 많이 오르는 기업은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전체 유동성 흐름은 꺾이지는 않았고, 아직은 여러 이유에서 간에 잠시 쉬어가는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닝콜이 나오고 할 때라서 그동안 기대감이 많았던 기업들은 실적 보고 안 좋으면 셀이 좀 나오기도 하고, 괜찮은 성적을 낸 기업들은 올라가기도 하는 실적 위주로 보기 시작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도 블룸버그 뉴스의 일부를 보게 되면 주식의 저가 매수 콜, 어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제는 턴어라운드 할 시기가 됐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이 주식을 지지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는 매수에 나서도 좋다는 권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상 지금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2세대 로드스터가 원래 예정보다 약 2년 정도 미뤄졌죠. 내년인 2022년쯤에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로드스터의 핵심적인 엔지니어링 과제 중 하나는 첫 번째, 트라이모터 드라이브 시스템인 전면의 한 개와 후면의 두 개의 모터를 갖추는 일이 문제였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배터리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문제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로 애먹었던 케이스였는데, 일로는 차세대 로드스터에 대해서는 올해로 엔지니어링 작업을 끝낼 계획이고 생산은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빠짐에 따라 이런 일론 타임이 좀 더 부각되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새로운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팔콘9에 들어가는 로켓 수준인 출력을 선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 베젤 기술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델 S의 플레이드가 앞서가는 만큼 그 로드스터, 차세대 로드스터도 그 격차를 벌리기 위해 더 빠르면서 더 고출력의 모습들을 많은 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오너 실리콘밸리에서 얘기를 해본 결과, 이게 만약에 차세대 로드스터가 모델 S 플레이드보다 훨씬 더 빠르다면 순간 날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대략 일론 머스크는 약간 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출력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테슬라가 파는 모든 차량에 히트펌프가 탑재되게 되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에 노르웨이 및 캐나다 사용자들이 전기차가 아무래도 배터리는 겨울에 추위에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반토막 나는 등 겨울철 주행거리의 감소가 큰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델 3와 모델 리프레시 모델 S, X까지도 탑재되면서 훨씬 더 나은 성능들을 보일 수 있으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O인 제커리 커크원이 어제 4분기 마진이 손상된 이유에 대해서 프리몬트에서 싱글 캐스팅 기가 캐스팅 머신이 들어갔음을 얘기했던 부분, 아마 이 부분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죠.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혁신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어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떤 혁신 중에 하나라고 꼽았었냐면, 작년에 10월 7일쯤에 기가베를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기술의 집합체가 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4680 셀과 구조화된 배터리 팩, 전면과 후면의 싱글 피스 캐스팅 머신과 새로운 페인트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베를린에서 먼저 일어날 예정이고, 이러한 초기 기술에 따른 생산 리스크가 해결되고 증명된 후에는 프리몬트와 상하이에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음을, 2년 내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년이 아닌 금방 프리몬트와 상하이에도 접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실 프리몬트에서 기가 캐스팅 머신이 적용되는 거를 먼저 보고 이걸 어닝콜을 봤기 때문에 흥미로움은 반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어닝콜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리테일 인베스터들에게 받았던 질문 중에 테슬라가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는 현재 이런 커스텀 서비스에 대해서 악명이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토모티브의 사업부 책임자인 제롬 기엔에게 질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제롬 기엔은 약간의 트위스트된 의견을 내놨죠. 그것은 최고의 서비스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의 품질이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서비스 방문의 빈도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내용이었죠. 다만 이제 부차적인 목표도 함께 있어야겠죠. 서비스가 만약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최대한 불만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부차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 목표로서는 모바일 서비스, 출장 가능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죠. 현재는 북미 전체 방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50%까지 올해 푸시하겠다는 목표이고, 서비스 방문의 50%는 대략 2시간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부적인 목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예약하기 힘들다 이런 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음을 얘기했는데, 현재 북미에는 140개의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140개소 중에 100개 정도는 10일 내에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점차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북미에서도 지난 12월에 11개의 센터를 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6개의 서비스 센터를 추가로 열 것임을 얘기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테슬라 앱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일단 중점에 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다 테슬라 앱을 통해서 하게 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Q&A 세션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나 전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느냐, 서드파티에 대해서도 개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서드파티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라이선싱 차원에서 열려있다 이렇게 언급했고,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오토파일럿을 라이선싱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몇 가지 논의를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럼 바로 되는 것이냐, 이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증명한 후에 다른 자동차 회사의 라이선싱을 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런 뜻으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올해 말에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을 선보이게 된 후에나 라이선싱을 할 생각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의 철학은 결국에는 어떤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같이 폐쇄성을 지향하고 그 안에서만 쓰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라든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오토비더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가능성은 열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규제가 허들이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피닉스같이 간단한 도로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실제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조금 더 빨리 내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 중국이 조금보다 급진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샌드박스를 좀 크게 열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VTX 기술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깔아버리려고 하는 베이징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하이에서 알리바바의 후원을 받는 오토엑스나 디디 추싱도 그렇고 레벨 4 자율주행 택시를 이미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광저우의 샌드박스 내에서 이미 세이프티 드라이버 없이도 레벨 4의 정부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반인 승객 탑승을 허가하고 있지 않은데, 이 정도는 중국에서는 처음이고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구글의 웨이모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위라이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파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규제를 이렇게 빨리 풀고 2025년에는 웨이모가 말했던 V2X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본력의 지원과 기술 규제의 허가가 동반되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특정 주 정부와 협력을 하게 된다면 로보택시를 조금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테슬라의 어닝콜 이후에 목표 가격을 살짝 더 올렸습니다. 아주 살짝이죠. 전체의 분위기는 여전히 테슬라가 딜리버리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이전에 전기차의 전환이 그런 혁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 차량용 반도체 탓일지 아니면 배터리 이슈인지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낼 상황을 일부러 테슬라가 유도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딜리버리 가이던스 미제시는 이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를 미제시로 줬다는 것에 대해서 작은 리스크로 생각하심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기가 베를린이나 텍사스가 없는 상황에서 대략 85만 대 정도를 예측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도이치뱅크 얘기로 돌아와서 도이치뱅크는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890달러에서 900달러로 10달러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런 딜리버리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1년 테슬라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바이 레이팅을 유지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2021년의 성장 잠재력이라 함은 이런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있었던 4680 대량 생산과 레벨 5 자율주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인 엠마누엘 로스너는 이 일부 사람들이 2021년 상세한 딜리버리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테슬라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50%, 특히 그리고 CFO인 제커리 커크원과 앨런 머스크 둘 다 올해 목표는 적어도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예측을 내놓은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아직 많이 실망할 부분까지는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예전에 그가 대량 생산 모델들을 출시하고 나서 CEO로의 직위를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델 3와 모델 Y까지 두 개를 갖췄죠. 그에 대해서 베어드 애널리스트인 벤 칼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계획은 여전한 것인지 말이죠.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은 CEO의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아직 테슬라에서 일하는 게 좋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테슬라와 함께 해왔고 그 수장에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나 영원히 CEO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테슬라와 함께 할 것을 바라지도 않죠. 하지만 테슬라의 CEO로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머스크는 CEO로서 자신의 역할이 기존 기업들의 CEO 역할과 많이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실무자이면서 업무들을 많이 관리 감독하고 직접 담당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분기 말에는 이런 매니팩처링 라인에 가서 딜리버리 가이던스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 각각 회사의 밸류에이션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근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도 일하고 보링 컴퍼니에서도 일하고 주 7일 자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하는 삶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사명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변화를 위해 일한다, 이런 비전이 끝날 때, 그것이 완수됐을 때 CEO로서 내려올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 동안은 적어도 CEO로서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어쨌든 영원한 건 없다는 그런 진리를 또 한 번 얻고 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다 보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도 조금 흔들흔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장이 흔들릴수록 다시금 좋은 기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혁신기업은 포트의 10에서 20% 정도 가지고 있음을 제외하고서라도 5G나 반도체, 태양광 등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내서 오래 갖고 있는 게 제일 평균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금액에만 하이리스크의 포션을 가져가는 게 맞고, 내가 떨어져도 상관없는 금액을 대충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